저희 그 이희옥 교수님 모시고 그 저희 본 세션 시작하기 전에 그 한중 관계 전반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그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희옥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의 이희옥 교수입니다. 존경하는 그 최두석 총영사님, 그리고 오늘 축사를 해주신 한중오협회 신정승 대사님, 이 두 분,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에 참가하시는 많은 학자분들이 계신데,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한중 관계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주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한중 관계를 우리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사회 또 동아시아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큰 틀에서 보면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해체되고 또 한반도 정전 체제가 해체되는 이중적인 해체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기본적으로는 국제적인 반공연대로부터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후 청산이 이제 철저해지지 않고 국제적인 반공연대, 냉전의 진영 속에서 출발한 것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볼 수 있고요. 한국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한반도에 있던 분단 체제가 고착되는 이 과정이 결합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한반도 정전 체제가 이중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1989년도에 냉전의 해체,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일련의 변화를 통해서 이런 두 체제가 이중적으로 해체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도 있고요. 또 한일 간의 뭐 위안부 문제나 증용국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왜 등장하고 있는가,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는 대체적으로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한반도 정전 체제가 이중적으로 해체되는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는 강한 국가 대 약한 시민사회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권위주의적 정부가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 시민사회가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또 국가 간의 협상에 있어서 시민사회 요소가 매우 빠져 있는 상태로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사 문제라든지 이런 기억의 문제라든지 인식의 문제가 수면 아래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냉전이 해체되고 또 탈냉전,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제 분위기 속에서 국제적인 반공연대가 약화되고 또 강한 시민사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아시아에서 대체적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강한 국가 대 강한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요소들이 수면 위로 분출되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새로운 이제 해법을 모색하게 되는 이런 과정에 놓여 있고요. 남북 관계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전 체제를 해체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한국사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전선언의 논의라든지 또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도 이러한 맥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 수교는 한중 관계는 1992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교를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중 수교에 참여했던 당시의 외교관들, 실무 외교관들의 구술사를 한번 받아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한국에서는 책자로 출판돼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논문을 쓴 적이 있지만
그 당시에 1992년도에 한중 수교하는 당시에 한국과 중국의 그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대등한 협상과 대등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년이 한중 수교 29년이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죠. 뭐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 안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또는 91년, 93년 중국이 개혁 개방을 다시 재개하는 것을 본격화한 이후에 가장 모범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중 간의 경제협력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폭발적인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2008년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을 하고 그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또 실질화하는 과정에 거쳐서 지금에 이르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가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의 외교부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래 30년의 한중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제 연구 보고서는 내년 30주년을 계기로 해서 한국과 중국의 정부가 채택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들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한중 관계를 보게 되면 사실 그 양자 간의 쟁점들은 상당히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민간에 있어서의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 최근에 이제 등장하고는 있지만 한국과 중국의 양자 간의 쟁점들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협력과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한중 관계가 어려운 점은 이 미중 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의 요소, 또 외생 변수, 이러한 이제 도전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한중 관계도 재구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제 바이든 정부 등장 이후에 가치를 매우 강조하고 있죠. 최근에 뭐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든지 또는 인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을 조금 더 가치동맹 형태로 발전시키기를 원하고 있고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사회주의 중국에 대한 견제 틀로 작동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이러한 동맹이 지역화된다든지 한미동맹이 대중국에 대한 견제로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선택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중국이 최근에 북중 간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면서 정체성의 외교를 추구하는 반면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외교적 접근들을 하기가 어려운 한계에 놓여 있죠. 일본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중재하면서 결국 이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지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관심이 많지만 중국은 양자 협력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한미일의 안보 협력은 우려하고 있고 또 일본이 이 지역 내에서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한중 관계가 결국 미중 관계에서 촉발되고 있는 외생 변수 또 제3의 변수 이런 요인들이 한중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도 이런 측면에서 좀 조정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3원칙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 대화 협상을 통한 해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해결의 중요성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학교에 있기 때문에 주요한 이제 정책에 대한
내밀한 이야기들은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중국 정부의 지도자들이나 핵심 외교 인사들의 발언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청와대학에서 주최한 세계평화포럼 연설에서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미국이 오히려 성의를 다하고 호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도 대북 제재 결의에 가역 조항을 조속히 발동해서 북한의 경제 민생 상황 개선에 힘을 보태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중국식 스냅백 조항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와 함께 정제된 석유 제품의 수입 제한, 또 해산물과 섬유 수출 등을 포함한 대북 제재 일부 해제와 완화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반대로 인해서 이것이 채택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이 한반도 문제가 기존의 3원칙에 더해서 좀 새로운 돌파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 핵심은 결국 제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련돼 있고, 이 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식 방안이 바로 정치적 해결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한반도에서 새로운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종전선언 논의와 맞물리면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미중 관계와 한중 관계가 이제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제가 좀 크게 추려서 보면은 미중 관계와 한반도 쟁점의 첫 주제는 가치와 주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비록 하나의 원칙은 이제 지지하면서도 대만의 이 현상들을 유지하고 양안 관계를 조금 평화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인권 외교 또 민주주의 외교를 적극적으로 강조해 나가면서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라든지 홍콩의 민주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조금 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이러한 문제가 결국 그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이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현상에 대한 변경은 반대를 하고 있죠. 최근에 12월 4일, 5일에 중국에서 중요한 문건이 발표됐는데요. 하나는 이제 중국식 민주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민주적 상황을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미국의 민주주의를 비판해 나가면서 민주주의가 코카콜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에 통용될 수 있는 그 가치는 아니라고 하는 과거와는 달리 중국이 말하자면 카운터 밸런싱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담론을 만들어서 전파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대응은 굉장히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대응은 보편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체성, 한국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발신하면서도 중국의 내정과 연계된 사안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와 주권을 분리해서 대응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기도 했지만 결국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만 문제를 침투하기보다는 이 대만 문제나 이런 한반도 현상을 조금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한국적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과 비공식적인 전략 소통을 강화하고 위기 관리 메커니즘을 제도화하는 쪽으로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반도 쟁점의 두 번째 쟁점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은 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든지 또 쿼드 정상회의의 개방과 확대 문제라든지 또 호주와 또 영국과 맺었던 오커스의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사회주의 중국의 부상들을 견제하려고 하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포위망을 돌파하기 위해서 1대1로 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든지, 또 쿼드 협의체가 대중경제용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든지, 또 AIIB, 또 RCEP과 같은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또 다른 국가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다자 협의체인 뭐 CPTPP 가입 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지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미국의 포위망들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응 전략은 쿼드 등과 같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들을 인식한다는 포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국가를 자연스럽게 배제하는 군사협력체는 반대하지만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이제 지역 전략을 모두 포괄하는 확대 균형의 전략들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쟁점은 군사전략 자산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한반도의 영내 새로운 전략 자산을 투사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고 할 것이고요.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2017년 10월에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한중 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를 발표했죠. 그 안에는 뭐 사드의 추가 배치에 반대, 동북아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한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에 반대라고 하는 그 협의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이 기조 속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투자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새로운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확보해서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부담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한반도에서 필요한 적정 군사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중 관계와 한반도 쟁점의 핵심은 경제 문제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과학기술의 안보화 현상들이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 글로벌 가치 사슬 체계를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고요. 경제와 안보를 결합한 그런 공급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은 이 과학기술을 안보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대중국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산업의 정치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외교부 사이에 이미 한중 신기술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런 가치 사슬 체계를 조금 더 개방적인 가치 사슬 체계를 만들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급망 압박에 대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RCEP과 같은 다자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시장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웨이 통신 장비를 한국의 LG U+가 쓰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압력 요인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판단을 맡기고 있고요. 또 한국은 좀 적극적으로 미국의 공급망의 취약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새로운 이제 시장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장기적으로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전략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없이는 이런 위기를 이제 타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한중 관계를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통계는 미국의 퓨어 리서치에서 조사한 중국에 대한 세계 인식의 조사입니다. 불행하게도 한중 관계가 굉장히 이미지가 나빠져 있습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75% 수준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구 국가들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와 비슷한 양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또 하나의 도표는 이런 것입니다. 미래 세계 경제는 누가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서구 국가들의 대부분은 미국이 미래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미래 세계 경제는 중국이 주도할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론은 앞으로의 미래 세계 경제를 미국이 주도할 것이라는 비중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77%의 한국 국민들이 앞으로의 미래 세계가 미국이 주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일본의 비중보다도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도표들을 다르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인식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중국을 볼 때 너무 이데올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국과 중국 사이에 지정학적인 가치, 또 지경제학적인 가치, 또 지문화적인 협력의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조금 바라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도가 미래 한중수교 30년이 되고요. 이러한 이제 한중수교 30년을 맞아서 우리가 미래 한중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그 예전에 지식인들이, 문인들이 그림을 그릴 때 보면 메란국죽, 대나무를 많이 그리지 않았습니까? 대나무가 이게 곱게 자라는 이유는 중간중간 매듭을 짓고 오르기 때문에 높이 오르고 곧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서 지금 30년 동안의 성과를 결산하고 앞으로 어떤 식의 발전할 것인가 하는 매듭을 지금 지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는 함께 가야 빨리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공진의 태도이고요. 두 번째는 한중 관계가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낡은 생각을 넘어서는 용기와 능력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이것을 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의 미래 한중 관계는 한중 양국의 윈윈하는 한중 양국의 윈윈을 넘어서 지역과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말하자면 트리플 윈의 지혜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는 과거에 위기가 등장하는 것들을 자꾸 축소시켰습니다.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관리하는 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한중 관계는 지금 다층적으로 발전하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굉장히 좁혀서 설계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관리 시스템들을 안정적으로 작동시키면서도 항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해가는 말하자면 정태적인 안정관계에서부터 벗어나서 동태적인 안정관계로 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더 이상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가지고 있고요. 강력한 문화적인 창의력을 가지고 있고요. 국제사회에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경험한 그러한 이제 그 외교적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아마 중진국 외교, 미들파워 외교를 벗어나서 선도국 외교를 아마 지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선도국 외교로서의 대중국 정책을 지금 수립하는 단계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협력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중 관계가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최소화시키면서 또 한반도의 중심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아시아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2월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고요. 또 8월에는 한중수교 30주년이고 또 2022년도 하반기는 중공산당 제20차 대회가 열립니다. 굉장히 굵직굵직한 정치적인 이벤트가 지금 이제 나타날 예정인데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중 관계가 더욱더 발전하고 관계를 확대하고 심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강의를 아주 짧은 시간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기조연설의 내용들은 오늘 훌륭한 한중 양국의 학자들이 충분히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